네, 안녕하십니까. 황쌤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업무 하느라, 수업하느라 경황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 딴에는 이제 출제 예상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제목에는 2023년도 시험 기준으로 법인세에게 복합금융상품 수익에 대해서 1순위, 0순위 주제로 예측을 했고, 그 중에서 복합금융상품이랑 법인세가 출제가 되면서, 그리고 스법학에 대해서 뭐 1순위 주제들, 이런 것들 찍은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예측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24년도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이번에는 그때처럼 그냥 단순히 주요 주제들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 주제들을 설명을 드리고 순위별로, 그리고 그 주제가 언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요 중에서 어떤 단원이 나올 것 같은지, 요 단원 중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유튜브 하시는 세무사분들 비해서 제가 뭐 언변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은 편집이 좀 편집이 좀 이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적으로 좀 뛰어나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허접한 영상 올려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행히 운이 좀 잘 들어맞으면서, 그래서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마이크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세부적으로 꼼꼼히 생각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올해 시험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시험은 뭐 어떻게 났을 때는 운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 기간 공부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봤던 기억들, 그게 분명히 나중에 시험 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거 잘 알아요. 저도 힘들었고, 이때는 저는 동시에 시험에는 완전히 쓰러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면은 앞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그 꿈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때, 지금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다고 봐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서 좀 컨디션 찾으면서 시험 때까지 자신감 유지하시고, 페이스 안 말리게 자신감 유지하시고, 잘 정진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단원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총 4가지로 나눠서 적어봤어요. 0순위 주제, 1순위 주제, 2순위 주제, 3순위 주제, 4순위 주제까지. 5개네. 5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왜 얘가 0순위 주제인지, 왜 얘가 1순위 주제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 것 같은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도 많이 맞췄으면 좋겠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0순위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수익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익. 이유는 뭘까요? 수익.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 내가 지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제품 자체를 팔았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출 인식, 수익 인식이라는 거는 그냥 기업 자체의 회계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회계적 의미, 실생활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험적 의미에서, 자, 수험생이 계속 많아져요. 교수님들은 난이도를 올려야겠죠. 세법학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학 1부 아니면 2부를 건들 건데, 2부는 건들게 되면 꽈락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회계학 1부를 조금 난이도를 상향시키면은 합격 커트라인이 기존 커트라인보다 낮아질 거예요. 59점 후반대, 그때보다 낮아질 거예요. 커트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건들려면 그 중에서 조금 유형이 다양하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내는 게 난도를 올리기가 수월하겠죠. 수익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사 시험 보시면, 저희 재무회계 시험은 회계사 시험이랑 비교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런 주제들이 자주 나온다. 그럼 우리도 뭐 교수님들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면은 이런 주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은 2018년도 시험 기출되고 한 번도 안 됐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올 시기가 이미 도래했고, 그 다음에 올해 나와도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회계적으로 의미도 가지고 있고, 난도도 올리기 쉽고, 나올 수 있는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저뿐만 아니라
회계를 가르치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세무사 시험에서 뭐가 나올 것 같냐, 또는 모든 수험생들이 뭐가 나올 것 같냐 하면은 가장 먼저 예측하는 단어일 겁니다. 수익이 가장 중요한 주제, 영순위 주제입니다. 수익 중에서 뭐가 나올 것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계약이에요. 건설계약인데 일반적인 건설계약이랑 다르게 저는 조금 넓게 보고 있어요. 회계학 일부를 어렵게 건들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건설계약이 나오면서 건설계약은 자본과 차해본가,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짓는 회사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건설계약을 할 때는 항상 자본과 차해본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해본가랑 건설계약을 합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어렵게 났을 때 수익에서 출제 예상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마일리지예요.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일리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일리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일리지도 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출제가 된 적도 자주 있고, 마일리지가 두 번째 수익에서 중요한 주제. 세 번째가 이제 회수권, 반품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회수권 문제가 났을 때 당기순액의 증감금액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물어보면서 수익은 꽤 사이즈가 크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20점에서 30점 사이, 30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제목을 다질 때 수익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순위 주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순위 주제는 자본이에요. 자본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2018년도 기출문제 출제가 됐고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자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본은 일단은 자본을 정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은 회계상으로, 그다음 실무상으로. 근데 자본이라는 거는 난도가 높아요. 자본 문제는 조금만 건드리면, 자, 물어보는 게 보통 뭐죠? 자본 문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자본금,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리고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요거 기말 금액을 정리해서 답을 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근데 이게 까딱하면은 하나만 실수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총 4개, 5개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딱 가로 하나에 대한 거를 실수하면은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과 자본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자본을 건들게 되면 회계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저는 자본을 낼 것 같아요. 자본을 내고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함정을 넣어놓고 그 중에서 발라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못 발라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본은 마찬가지로 회계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거의 10년에 한 7, 8번 나오는 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쪽이 가장 중요한 주제, 수익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렇게 출제가 된다면 요거 두 개만 해도 배점이 40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본도 사실 작게 나오긴 힘들 거예요. 자본 중에서 중요한 유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나올 것 같아요. 2018년도보다 살짝 어렵게 일반적인 유형들은 물어보는 게 기말에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항목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 그게 나올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기 주식과 자본에 대한 손익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건 저번에 영상에도 나왔듯이 항상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자본 변동표 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요거는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실수를 점검해 주시면서 기말 금액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기 누락하는 것들, 자기 주식이 나왔을 때 배당 잘못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우선조 배당금,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한 3점에서 5점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요. 자본은 사이즈가 웬만하면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와 자본화 차입원가는 수익과 결합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충당부채, 우리 보증에는 확신유형의 보증이 있고 용역유형의 보증이 있어요. 그 중에 같은 보증이지만 확신유형의 보증은 제품 보증비 충당부채로 처리를 하고, 용역유형의 보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 의무의 대가에 그 보증 자체가 녹아 있구나, 그래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신 상태에서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확신유형의 보증이랑 용역유형의 보증이랑 결합된 문제,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유의 문제 유형 출제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충당부채 부분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론 부분 제외하고 계산적으로. 그 다음에 영순위 주제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1순위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순위 주제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주당이익이에요. 주당이익은
위에 있는 영순위 주제 자본과 결합돼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자본이 나오면 보통 주당이 보통주에 대한 변동을 쭉 주시면서 주당이익을 구해보라. 희석 주당이익을 구해보라. 그게 2018년도 기출이고,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2018년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문제 1번에 대한 걸 정리하면 되는데, 자, 하나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개별적인 사건을 보면은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한번 영상 올려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도 주당이익은 난도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희석 주당이익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개별적인 단어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당이익은 1순위 주제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 기출됐고 2017년도인가 기출이 한번 됐을 거예요. 2017년도에는 희석 주당이익이라고 희석 효과 이런 것도 물어봤고, 2018년도에는 자본과 결합돼서 얘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크게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그런 것들 희석 효과 높은 거 기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출제 때 가능성이 됐고, 얘도 마찬가지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당이익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순위 주제. 그 다음 1순위 주제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리스예요. 리스는 2019년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한번 출제. 이때는 전체적인 사이즈 문제를 30점으로 출제를 했어요.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 금융리스, 리스 부채, 사용권자산, 이자 수익 이런 것들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2년도에는 재평가, 범위축소. 재평가 범위축소에 대해서 한 12점 정도로 문제를 다루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부분은 리스 중에서 판매형 리스와 판매 후 리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자, 리스는 리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즉, 금융자산 입장, 금융부채 입장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리스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메인인 회계 처리. 자, 유형 중에서 리스 제공자가 메인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자 수익, 손상 차손, 여러 가지. 운용 리스, 대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문제 출제하기가 수월한 단원이 판매형 리스예요. 그래서 판매형 리스를 다루면서 판매 시점에 손익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엑셀 연도 전체에 대한 손익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한 5점에서 8점 정도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제공자를 물어봤으면 리스가 나오면은 이용자 입장도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용자 입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죠. 여러 가지 유형들. 그 중에서 뭘 물어보고 싶냐라고 하면은 저는 판매 후 리스를 물어볼 것 같아요. 해당 자산을 판매했다. 그리고 리스했다. 그랬을 때 엑셀 연도 손익, 당기 손익의 증감 금액을 구하시오. 또는 기말의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충분히 문제가 괜찮다고 봐요. 문제 두 개 합치면 100점은 15점 정도로 리스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수익과 자본이 안 나오면은 리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리스는 개정이 된 지 19년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리스는 원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은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이 순위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문제는 저 시험 볼 때 22년도 출제가 됐고 그 전에 꽤 안 됐기 때문에 이때도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때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물어봤어요. 재고자산, 기말금액, 매출원가 금액,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 섞여가지고 가볍게 물어봤고, 문제가 꽤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 유형 중에서 어려운 유형이지만, 재고는 뭐가 나올 것 같냐? 재고는 그래서 기본 유형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랑 매출원가 물어보는 그쪽이 아니라 재고자산 중에서는 컷오프라고 있어요. 컷오프는 재고자산 중에서 오류 수정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 자, 기초 기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액을 주고 사건들을 준 다음에 요거 올바르게 수정했을 때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 매출원가 금액, 매출액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난도는 어려운 편. 근데 제가 이 풀이 방법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하는 대로 하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틀렸던 주제고, 컷오프. 근데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고 나서는 틀린 적은 없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렵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은 소매제거법죠. 소매제거법도 그냥 간단하게 5점에서 8점 정도. 8점도 좀 버겁고 5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컷오프, 소매제거법. 소매제거법은 난이도가 쉬워요.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물어볼 수 있다.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순위 다음 주제는 주식기준 부상거래예요. 제가 시험 쳤을 때 21년도 시험, 21년도 회계학이 사실 의미가 없어서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종업원급여, 주식기준 보상거래, 유형자산 교환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유형이라서 너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됐다고 보기가 사실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근데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낼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꽤나 다양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난도 자체도 꽤 괜찮고,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유형도 다양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고, 실제 기출 대전학도 외기사 시험에 많기 때문에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2순위 주제 정도는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최근에 출제가 됐지만은. 요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자, 기본적인 유형이나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21년도 물어봤어요. 비시향성과 조건부.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 희박하다 보고, 그 중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조건 변경. 그 중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불리한 조건 변경, 수량 감소,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현금 결정했을 때 주식 보상 비용, NI를 구하라. 이런 것들. 난 뭐 장기미 지급 비용은 안 물어볼 것 같고, NI 구하라. 이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택 기간 후 NI 때문에 구하라. 그리고 나서 복합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복합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 이순위 다음 주제는 이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류수장이에요. 오류수장 문제. 오류수장의 출제 가능성은 이순위 주제, 꽤 높은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오류수장은 22년도 저 시험 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근데 오류수장은 사실 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분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모든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자산부채를 과소 과대 계상했다, 그 다음에 수익비용을 잘못 계상했다, 이런 경우에는 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출제가 됐죠, 저 시험 칠 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떨어졌었으면은 오류수장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얘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게 푸네. 그리고 수험생들도 많아지고 한번 거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오류수장 문제를 출제를 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재고자산 컷오프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분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할 거예요. 분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주로 이런 것들 얘기해요. OCI 금액을 정리하라, 뭐 이런 것들. 자본 항목을 정리하라. 또는 회사의 분계를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근데 그게 틀린 것들, 그게 잘못된 것들, 그게 분계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걔는 표로 못 풀어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간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류정은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순위 주제는 법인세액이랑 복합금융 상품이에요. 법인세액에는 제가 예측했던 주제죠, 작년에. 법인세액의 복합금융 상품 수익, 이렇게. 법인세액에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제가 출제 안 됐으면 저는 올해 1순위 주제라고 생각해요. 법인세액에는. 이유는 저는 세무사예요. 세무사는 세법이 중요하죠. 회계 시험을 보지만 세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액의 문제 푸실 때는 세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사실 세법이 한 60, 회계가 한 40 정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법인세액에도 유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형은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유형들. 문제 쭉 내놓고 법인세 비용 구하시오. 세무조정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구하라. 이런 것들 결정세 구해서 법인세 비용 구하라. 그게 일반적인 유형들. 두 번째 유형은 요새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자적을표로 주고 결정세액을 고정시켜놔요. 2024년도에 단기 법인세 부채는 2만원이다. 고정시켜놓고 아래는 다음과 같다. 자적을표를 제시해놓고, 즉 유보금액을 제시해놓고 어떤 자료가 추가됐을 때 회계 처리하라, 또는 법인세 비용 구하라.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 위주로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낼 수 있는 유형도 꽤나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이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 좀 적합한 주제이지 않나. 다만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순위까지 내려간 거고, 내년이면은 얘 올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세액과 자적을표를 제시하는 문제들을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합금융 상품은 낼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해요. 낼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고, 그 문제를 30점까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물어볼 바에 여기를 물어보는 게 형평가 교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적합하게 이해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는 내가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찾아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랑 그냥 처음 X1년도 1월 1일부터 쭉 이어나가면서 부채 자본 다 구하면서 문제 푸는 사람이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출제했을 때 거기 내가 의도한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복합금융 상품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떨어진다. 근데 이 중에 두 개 고르를 하면 법인세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출제 가능성을 열어본다고 해요. 3순위는 그렇게 가볍게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순위 주제는 뭐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왜? 유형자산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출제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4년 연속 출제가 됐어요. 직전에. 그러면 단순히 많이 출제가 돼서 올해 출제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다면 내가 재평가 냈으면 손상될 수 있는 거고, 손상했으면 교환될 수 있는 거고, 교환했으면 다른 문제들 낼 수 있는 거고. 근데 남아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다시 똑같은 유형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형자산 문제 변형이 어려워요. 문제 변형이. 아주 지엽적인 주제를 내는 게 아니면 문제 변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라고 보여져요. 1차는 물론 중요한 주제겠지만 그냥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중에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정부보조금 문제 주고 X 3년 말까지 처리하고 X 4년도에 대한 NI 금액을 구하라. 이것도 근데 2차는 적합하지 않아서 요 정도 나올 수 있고, 투자부동산 대체했을 때,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을 대체했을 때 금액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그 정도까지만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은 마찬가지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져요. 실제 출제되는 거는 2023년도 재고요건 충족할 때 NI 금액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금융자산의 유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주식, FVPL 지분상품, FVCI 지분상품, FVCI는 오히려 세법적인 요소에 좀 더 가깝고 문제가, FVPL은 2차용으로 내기가 사실 적합한지가 잘 의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개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려서 이게 굳이 나올까? 주식에서는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채무상품. 그렇다고 이자 수익, 손상차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물어보는 것들이 과연 2차생들한테 적합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올해 회계사 2024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바로 손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하라는 거니까 손실 충당금 가지고 가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 회계 처리는 보통 안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 부분은 다들 잘하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재분류는 그나마 좀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수험생분들이. 근데 재분류에서 A씨랑 FVC 이런 것들 좀 헷갈려 하는데, 2023년도 출제가 한번 됐잖아요. 재분류도 출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분류를 또 물어볼까 싶어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는 금융부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금융부채도 마찬가지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얘는 2020년도, 23년도 둘 다 사채 실질 조건 변경, 여기를 건드렸어요. 금융부채 유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사채 기준 상한, 그 다음에 기준 발행, 거래한가 발생했을 때 연소 상한 사채, 보호기간 반기 지급이자 이런 것들, 거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잘 푸시는 주제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객관식이 대비됐다라고 하면 2차는 그냥 나오면은 땡큐 하고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세부적으로 중요 주제로 놓고 다루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고급회계랑 유형자산, 종합원급이에요. 고급회계는 이게 22년도, 23년도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24년도 나올 것 같지 않냐, 한 10점 정도를 이제 고정시키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고, 저도 긴가민가한데 만약에 수익, 자본 이런 부분들을, 주당의 유리스 이런 부분들을 건들게 되면 60점이랑 100점 안에 고급회계 10점, 15점 넣으면 얘네들이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회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무형자산은 이론이 중점인 부분이에요. 이론을 제하면 이건 유형자산이랑 비슷해요. 유형자산이랑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기출된 적도 사실 거의 15년도까지 가야 되고, 그때도 유형자산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급여 하나 빼먹었는데, 종합원급여는 2차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중도 정산이 좀 지엽적인 주제긴 해요. 근데 24년도 회계사면 기출문제 됐는데 그까지는 대비를 안 해주셔도 일단 될 것 같긴 해요.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안다면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유형을 물어보자니, 월화계산 이런 것도 물어보자니 너무 1차원 주제예요. 너무 1차원 주제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올까? 이게 21년도에 기본적인 유형을 다 물어봤는데 굳이 나올까 싶어요. 출제 가능성은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놨어요. 중간에 들어갈 내용은 현금흐름표 빠뜨렸는데요. 현금흐름표가 애를 많이 썩었죠. 얘가 지금 기출된 게 2019년도 30점,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2018년도가 17년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이때 15점 출제가 됐는데 그때 물어본 것들이 직접법 이런 것들이에요. 고객으로부터 이입된 현금, 간접법 있을 때 이자 지급, 이자 수치 이런 것들 물어봤단 말이에요. 현금흐름표는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엄청 자주 나왔어요. 최근에 한 15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투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정도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출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개별적으로 떼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혼합된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금흐름표 정도는 3순위 주제에 모아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네가 뭐라고 이런 걸 주제를 예측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시고 뭐 교수님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틀렸을 때 파장이 커서 이런 것들 예측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긁어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고 그냥 뭐 수험생의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달이에요. 한 달인 경우에는 재무회계는 실력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재무회계를 한 달 만에 올리는 점수보다 세법학을 올리는 점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세법학 점수 올리기 어렵지만 막판 한 달에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재무회계는 오답노트를 작성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했던 걸 따라서 오답노트 써주셨던 분들이라면 자 이제는 내가 많이 맞추는 문제 보지 마요. 계속 연속해서 맞추는 문제를 보지 말고 자주 틀리는 문제, 틀렸던 문제 그리고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서 내 실력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가도 마찬가지고 실력을 다지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세법학에 다 올인하셔가지고 그러면은 100개 1분은 원래 점수 또는 예측이 맞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 세법학은 끌어올려가지고 실력이 좀 부족하면 45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려보고 실력이 좀 괜찮다고 하면 55점까지 끌어올려보고 그 다음에 더 내시는 분들은 제 얘기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시험 700명 치면은 한 200~300명은 그냥 원래 합격 커트를 훨씬 넘어서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고 조금만 힘만 내요. 힘내고 가끔 힘들면은 좀 쉬고 약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꼭 필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도움되는 영상 꼭 준비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틀렸다고 너무 뭐라 하시지 마시고 맞췄다 해도 뭐 기술 등등해서 또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맞췄다면은 다음 연도에도 맞출 수 있게끔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